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읽고 싶었고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아마 가장 오래도록 매주 거르지 않고 챙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아마 저처럼 그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들도 참 많았고요. 관심이 생긴 분야도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꾸준히 출연해 주시고 자문해 주시고 계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님의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책 제목이요.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입니다. 유성호 교수님은요. 법의학의 전문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동안 부검, 자문, 또 연구를 해오면서 죽음에 관해서 느끼고 깨달았던 많은 이야기들을 학생들과 나누고 싶어서 서울대학교 기초교양원에 강좌 개설 신청서를 제출하고 죽음의 과학적 이해라는 이름의 교양 강의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강의를 통해서 주위의 요청과 권유를 받게 되셨고 더 많은 사람들과 죽음에 관한 고민을 함께 해보고자 이 책을 집필하셨다고 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 죽음의 형태나 방법은 미리 알 수도 없고 계획되지도 않죠.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죽음에 대해 크게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렇게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죽음에 대해서 매우 철학적이고 심각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 건 아니고요. 평소에 CSI 매니아였다던가 그아리였다던가 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울 수 있는 내용 역시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는 죽어야 만날 수 있는 남자, 2부는 우리는 왜 죽는가, 3부는 죽음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죽어야 만날 수 있는 남자 일부 내용 중에서 일부 구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건에 대한 예도 들어가면서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책이니까요. 관심 가지고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누가 왜 죽었는가? 나는 법의학자로서 월요일마다 검시를 한다. 지금보다 젊었을 때에는 일주일에 2번, 그리고 일요일에도 부검을 했으나 힘이 붙이기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1번 검시를 하게 되었다. 검시란 시체에 대한 조사 행위를 총괄해서 이르는 말인데 검시는 다시 검안과 부검으로 나뉜다. 검안은 그야말로 시체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눈으로 확인해서는 사망 원인이나 사망 종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부검이 필요한데 부검은 해부를 통해 종합적으로 사인을 규명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러한 검시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은 시신의 신원 확인이다. 일상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시각을 통한 대뇌의 정보 처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중매체에서 접하는 흥미로운 질병 중의 하나인 얼굴인식 불능증은 선천적인 질병을 제외하고는 대뇌 가장 바깥의 아래쪽에 있는 방추이랑, 즉 방추상회가 질병이나 외상에 의해 후천적으로 손상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타인뿐 아니라 자신의 얼굴조차 인식하거나 구별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법의학의 영역에서 신원 확인이란 이처럼 시각의 확인보다는 지문, 치아 및 유전자를 통한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법의학하면 미스터리한 사건을 추적하며 관련 인물들을 밝혀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한쪽 면만을 바라보는 편견이다. 미스터리하든 그렇지 않든 법의학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신원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사망한 사람,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컨대 대구 지하철이나 세월호와 같은 대량 재해의 경우에도 발견된 시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가족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지 않은가. 이때 신원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지문이나 치아 등이며 유전자 검사 또한 이를 위해 시행한다. 신원을 확인한 뒤 검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항은 왜 죽었는가다. 즉, 의학적인 사망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다. 의과대학에서 배운 수많은 질병명이 사망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죽음의 방식, 즉 사망 종류를 가려낸다.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의학적인 사망 원인은 아마도 고칼륨 혈증, 심부전증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그러한 질환을 유발한 근원적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죽었는지를 살폈을 때 머리에 경막하 출혈이 원사인으로 기재되었다면 외인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이다. 자신이 어떤 정치적 견지를 가지고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의학적 합리성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8만여 명이 사망하는데 실제로 타살은 500여 명 정도, 즉 10만 명당 1명이 안 된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만 명당 0.8명이며 흔히 10만 명당 2명 정도로 나오는 통계는 살인 미수까지 포함된 경우다. 반면에 자살은 10만 명당 24명이 넘는다. 타살의 30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 타살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그 적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나 역시 부검할 때 자살자와 사망 원인이 불명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자살자를 왜 부검하는지 궁금해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타살의 의혹이 없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나는 월요일마다 죽은 자들을 만나러 간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나는 죽어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광장과 법원을 움직이는 포렌식 메디슨. 조금 개념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법의학이란 법률의 시행에 관련된 의학적, 과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의학 분야로 정의할 수 있다. 법의학은 영어로 포렌식 메디슨이라고 하며 법률의 시행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리걸 메디슨이라고도 한다. 포렌식은 광장을 뜻하는 포럼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포렌시스에서 유래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광장에서 재판이 열리면 시민들도 이곳에 모여서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때 과학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서 재판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보기에는 분명 저자가 죽인 것 같소이다. 보시오, 여기 이런 증거가 있지 않소? 라고 과학자가 이야기하면 시민들이 아, 그렇군. 저자가 범인이 맞군. 아니면 이 사람은 자연사가 맞아. 이상한 죽음이 아니야. 등등의 설왕설래를 했던 것이다. 이렇듯 포렌식이라는 말은 광장에서의 재판을 함의하는 포럼에서 유래했으나
현재는 범죄 증거를 확정하기 위한 과학적 수사를 일컫는 용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포렌식이란 컴퓨터와 관련한 필수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범죄 수사 기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법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문에 포렌식을 붙이는 것이다. 어쩌면 법의학은 광장에서 법정으로 진화한 의학이라고도 하겠다. 법의학자에게 재판 과정에서 감정한 부검 소견이나 의견을 진술하는 일은 매우 흔하다.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의료 과실 소송 등에서도 법의학자의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다. 이때 법의학자에게 법정의 진술은 당연한 사회적 책무이지만 가끔은 부담스러운 일이 되기도 한다.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하면 범인이 진술한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경우도 있다.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등골이 서늘하다. 시체는 등산지로 유명한 산의 등산로에서 조금 벗어난 바위 밑에서 발견되었다. 화사한 등산복을 입은 시체의 얼굴과 머리에는 피딱지가 있는 상태였다. 등산로에서 조금은 벗어났지만 휴식을 위해 잠깐 앉아 있을 수 있는 바위 아래였다. 피해자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학수사팀에서 목 부위에 멍자국을 본 후 살인사건을 의심해 부검이 실시되었고 얼굴과 머리의 다수의 피하 출혈과 함께 대뇌에서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었다. 또한 목의 피부에는 지두훈이라고 부르는 손가락 끝 모양의 멍과 함께 목 내부의 연골이 부러질 정도의 강력한 압박이 확인되었다. 결국 피해자는 머리 가격에 의한 뇌출혈과 목의 압박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었다. 범인은 경찰이 수사를 하던 도중 자수했다. 전과자였던 범인은 돈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같이 넘어졌고 그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가 강탈한 돈은 10,000원이 조금 넘는 액수였다. 법의학자로서 법정에서 밝혀야 할 쟁점은 피해자가 범인의 진술대로 넘어지면서 사망했는지 아니면 다른 폭력에 의해 고의로 사망했는지 여부였다. 피해자에게 보이는 뇌출혈인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얼굴이나 목 양쪽, 특히 귀 밑 등이 강한 외력, 대개 주먹이나 발길질 등으로 상부 목뼈 중에서도 외측 돌기 부분에 충격을 받아 이 부위를 통과하는 척추 동맥이 터져서 뇌 바닥 부분을 중심으로 출혈이 생긴 것이었다. 즉 얼굴을 때린 것이지 범인이 진술한 목을 감싸고 넘어져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 손상이다. 이는 법의학자로서는 뻔한 이야기지만 재판장에서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자세히 진술했다. 범인은 목을 절대 누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도 목에 압박 흔적이 있는 객관적 자료를 들어 사망 상황을 재구성했다. 법정 진술에서 범인은 계속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가끔 변호사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면 변호사는 다시 나에게 여러 질문을 하기도 했다. 솔직히 살인자가 얼굴을 빤히 쳐다볼 때는 오싹한 느낌이 든다. 판사가 이미 그 앞에서 내 이름과 소속을 불렀기 때문에 그가 나를 기억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한다. 물론 그렇더라도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다.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간판 없이도 흥행하는 법의학. 아마도 법의학자가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TV 프로그램 영향이 큰 것 같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을 과학적 추론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모습이 법의학자의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탐사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언론에서 내게 연락을 많이 해온다. 누군가의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일예로 몇몇 방송에서 아이가 일명 마약 풍선이라는 것을 마시고 죽었다는데 이산화질소라는 풍선의 성분이 뭐냐? 그리고 왜 그것을 마시면 죽느냐? 물어본 적이 있다. 내가 아마 서울대학교 교수의 법의학자니까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 나도 다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워낙 많은 질문을 받다 보니까 또 그 질문이 한동안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스스로가 열심히 연구하게 된다. 관련 논문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입해 보는 등의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내 나름대로의 결론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렇듯 나를 향한 수많은 질문이 오히려 거꾸로 나 자신을 지식적으로나 법의학적으로 성장시키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법의학자 수가 몇 명이나 될까?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체 의사 수는 2017년 통계에 따르면 12만 1,571명인데 그중에는 내과 의사가 굉장히 많다. 일반적으로 동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속 편한 내과, 무슨 내과 하는 내과 간판일 것이다. 그리고 서울의 신사역이나 압구정역에 내리면 성형외과 간판을 실컷 볼 수 있다. 그런데 법의학 간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다. 이에 비해 법의학자의 수는 현저히 적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의학자 수는 정확히 40명이다. 부산에 있는 3명을 제외하고 전부 전국에 흩어져 있다. 1년에 2번씩 개최하는 학회에 참석할 때도 법의학자들은 절대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 혹시 같은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만약 사고라도 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혹시 사고가 발생해 한꺼번에 죽는 일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우리나라 법의학자가 전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농담이 포함된 진담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되도록 함께 이동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모인다. 언론과 법의학이 밝혀낸 어느 억울한 죽음. 2013년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의 방송 작가 전화를 받았다. 방송 작가는 요즘 게시판을 달구는 뜨거운 이슈가 있는데 교수님께서 한번 봐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방송의 특성상 소재를 찾기 위해 방송 작가들은 여러 게시판을 탐색한다고 한다. 이러한 노고를 알기에 바쁜 와중에도 자료를 잘 검토해주는 편이다. 더욱이 27개월 아이의 사망이라는 점에서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사망한 후에 아이를 화장했기 때문에 부검 등의 자료는 없었다. 단지 DC에 위치한 대학병원의 의무 기록만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하다 매우 놀랐다. 아이의 키가 1m도 되지 않는데 사망 원인이 머릿속 출혈 중 경막하 출혈이었기 때문이다. 신장이 1m가 되지 않으면 넘어지더라도 경막하 출혈이라는 손상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경막하 출혈이란 머리뼈 안쪽의 뇌경막과 거미막 사이 공간에 출혈이 나는 현상으로 대부분 외상에 의해 발생한다. 주로 머리가 빠르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추게 되는 가속, 감속의 기전에 의해 발생하고 임상학적으로는 대부분 전도, 즉 넘어짐의 상황이나
벽 등의 고정된 부위에 부딪히는 경우에서 관찰된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의 머리에는 각각 독립적인 두 부위에 경막하 출혈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렇다. 2013년 지방 대도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27개월 여자아이가 실려왔다. 아이는 집안 사정으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결혼을 안 한 미혼의 고모가 맡아 키웠다. 부모의 불화로 갑자기 양육할 사람이 없어진 천사 같은 아이를 고모는 정성스레 양육했다. 그러나 1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이 엄마가 찾아와 자신이 직접 기르겠다며 데려갔고 이후에 고모는 아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아이는 병원에 실려와 치료 도중 사망했다. 대학병원의 의사는 사망 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외인사로 기재했다. 외인사로 기재되면 경찰 등의 공권력이 개입하게 된다. 아이의 엄마는 죽은 아이의 시신을 데리고 퇴원해 사망 진단서를 전문적으로 써주는 의사에게 부탁했다. 의사는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엉터리 시체 검안서를 발급했다. 아이는 머리의 뇌출혈로 치료를 받은 상태여서 아이의 얼굴만 봤더라도 외상에 의한 죽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추후에 그 의사는 아이의 얼굴을 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아이는 화장되어 한 줌의 재로 세상에서 사라졌다.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고모는 믿을 수 없었다. 고모는 자신이 키울 당시에는 건강하고 밝았던 아이가 이렇게 갑자기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방송국에서 보내온 자료 중 영상 검사에서 뇌의 두 부위에 서로 음영이 다른, 즉 시기가 다른 경막하 출혈이 보였다. 즉 급성 뇌출혈과 시기가 좀 더 오래된 뇌출혈이 같이 있었다. 결국 시기를 두고 한 아이가 2번 머리를 다친 것이다. 아이는 발육 상태도 좋지 않았다. 방송에서 신장이 1m가 되지 않는 아이가 이렇게 넘어져서 경막하 출혈이 2번 생기는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인터뷰를 했다. 경찰은 다시 수사를 시작했고 재판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친모에게 4년의 실형, 같이 살던 동거인에게 10월에 징역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시신을 직접 검사하지도 않고 가짜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에서는 뇌출혈을 입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유기치사 등의 법률을 적용했다.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아이의 생모는 식용유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사를 주장했다. 법의학자로서 매우 아쉬운 판결이었다. 아이의 머리의 발생 시기가 다른 2개의 출혈이 단순히 넘어져서 발생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 하나 더 찝찝한 점이 있다. 최근 그 사건이 일어난 지방도시에 강의가 있어 방문했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의 거만을 엉터리로 한 의사가 지금도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의사가 아닌 살인자가 되다. 만삭의 임산부가 자신의 집 욕조에서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의 남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다. 헌신적인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열심히 공부해 명문대 의과대학을 입학했다. 졸업하고 인턴을 거치면서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천성을 살펴 소아과를 지망했고 합격했다. 그리고 웃음이 싱그러운 활달한 여성을 만나 결혼했다. 그의 앞길은 순탄해 보였다. 레지던트 생활에서 그는 평범했다.
튀지 않는 그의 성격이 직장 생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다 레지던트 4년차 마지막에 전문의 시험을 위해 환자를 보지 않는 암묵적인 휴가 기간에 들어서자 그는 컴퓨터 게임에 빠져들었다. 설마 전문의 시험에 떨어지랴 하는 생각이었다. 전문의 시험의 합격률은 대개 90% 이상이다. 그러나 그해 그가 치른 수학과 전문의 시험은 예상과 달리 매우 어려웠다. 전문의 1차 시험에서 수학과 합격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수련병원이 전체의 24%에 달할 정도였으며 전체 합격률은 50% 남짓이었다. 의학 전문 언론에서는 주변에서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소아청소년과에 소신 지원했는데 미리 세워둔 계획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와 같은 기사가 빗발치듯 나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재시험 등 탈락자 구제를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도 시험을 잘 못 봤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그의 아내는 당시 만삭 상태였다. 그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내도 알았다. 그러나 불합격일 경우 공보위로 군대를 대신 가야 하고 이 경우 서울을 떠나게 되어 아이 양육과 아내 직장 문제 등이 발생하기에 부부 사이의 갈등이 유발되었다. 더욱이 그는 공부 기간에 짬짬이 하던 컴퓨터 게임을 여전히 지속적으로 하며 일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1차 시험을 잘 보지 못한 다음 날 남편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서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다. 사실 2차 시험은 실기이기에 도서관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는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었다. 당시 딸이 만삭인 상태이기에 거의 매일 전화를 하던 아내의 어머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하루 종일 통화가 되지 않았다. 사위에게 전화를 했으나 그 또한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남편은 저녁이 되어 도서관에서 돌아왔다. 집에 들어가서 보니 아내가 빈 욕조에 누워 있었다. 남편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만삭의 임산부가 욕조에 엉거주춤하게 누워 사망한 상태를 확인했다. 수사관은 곧 아내의 죽음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의 법의관은 선배들의 조언을 받아 꼼꼼히 검시를 진행했다. 눈꺼풀의 결막은 점출혈이 뭉친 출혈반이 보였다. 목 주변에는 손가락 끝으로 누른 듯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절개해 보니 목과 턱에 근육 출혈도 광범위하게 관찰되었다. 손으로 목을 누른 질식사, 즉 액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 밖에 정수리 두피 아래에도 출혈이 있었다. 아마도 정수리를 어디에 부딪혔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사망할 만한 손상은 아니었다. 경찰은 바빠졌다. 사망 원인은 액사, 즉 타인의 손에 의해 목이 졸린 것이었다. 집은 오피스텔이었다. CCTV에 누군가 출입한 흔적은 없었다. 의혹의 시선은 당연히 남편에게 쏠렸다. 그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 부부 사이는 좋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몸 여러 군데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 그는 머리에 긁힌 자국은 찬장에 스쳤으며 팔에 있는 자국은 자신이 아토피가 있어 긁은 자국이라고 주장했다. 아내의 손톱에서는 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그러나 등을 긁어주어서 검출될 수도 있으므로 부부 사이에 그 두 가지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었다. 수사기관은
거짓말 탐지기를 의뢰했다. 부부싸움을 했는지, 아내를 폭행한 적이 있는지, 아내를 살해했는지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질문에서 모두 거짓 반응이 나왔다. 그는 자백을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압박을 받아 거짓말 탐지기는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법의학자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으나 법의학자 모두 사망 원인이 액사라는 국과수의 판단을 신뢰했다. 다급해진 그의 변호사는 캐나다 법의학자 마이클 스벤 폴라넨에게 연락을 취했다. 마이클 스벤 폴라넨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 법의학 교수로 2018년 현재 국제 법의학학회 회장일 정도로 명성이 높은 법의학자다. 특히 그의 연구 중에는 시신을 기증받아 거꾸로 자세를 취치하게 했더니 목에 출혈이 나타나 마치 목을 조르는 것처럼 보여 병리학적 검사가 필수라는 논문이 있었다. 무죄를 주장하는 그에게는 구세주일 수도 있었다. 더욱이 1996년 치과 모녀 살인 사건 때 스위스 법의학자가 국내 법의학자를 패퇴시킨 기억은 더욱 그의 무죄 가능성을 높였다. 두 사건은 피의자가 의사인 점, 해외 법의학자와 국내 법의학자 간의 공방이 있었다는 점에서 유사했다. 치과 모녀 살인 사건은 당시 1, 2심에서는 피의자의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는 무죄로 선고되어 판결이 뒤집혔다. 검찰에서는 국과수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와 경북대학교에 감정을 요청했다. 이때 스승인 이윤성 교수는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추론했다. 그리고 그의 결론 또한 액사였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마이클 스벤 폴라넨 교수는 일주일간의 여정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그의 변호인은 통역을 대동하고 재판에 참여했다. 외국 법의학자의 주장은 논문 그대로였다. 같이 온 통역이 의학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자 보다 못한 경북대학교 교수가 대신 통역을 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그는 아내가 욕조에 누워있는 자세를 통해 목의 출혈은 시체 얼룩, 즉 시반일 가능성이 있으며 사망 원인으로 체위성 질식의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이윤성 교수를 도와 그 점을 충분히 검증해 반론을 준비한 후 재판에서 펼쳤다. 국가수에서 추후 준비한 목근육 출혈의 병리학적 검사 또한 제시했다. 재판에서의 논쟁은 아침에 시작해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판사는 자칫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되물었다. 오랜 재판 끝에 외국 법의학자의 항복과 유사한 말을 이끌어냈다. 자신은 모든 자료를 보지 못했고 와서 보니 주장을 계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완곡한 표현이었다. 재판은 이후 법의학을 제외한 여러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남편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다시 복잡한 항소, 재항소심을 거치며 20년형이 확정되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진짜 맛배기처럼 소개를 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만큼 책에 수록된 내용들이 재미있기도 했고 소개한 뒷부분에 정말 한 번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은 그런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저처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요, 21세기 북스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인데요. 이 출판사에서 시리즈로 서가 명강이라고 해서 오늘 소개한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를 시작으로 서울대에서 인기 있는 강의들을 책으로 내고 있더라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분야의
예를 들면 세상을 읽는 새로운 언어, 빅데이터 이런 주제들의 책들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잘 읽어보고 또 출판사의 허락도 구하고 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어떠셨나요? 법의학에 대한 이야기들, 사건 사고에 대한 이야기에 내가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진다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뭔가 비정상적인 건가? 뭔가 엄숙해야 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누군가의 죽음을 마치 영화나 드라마 보듯 흥미거리로만 느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은 법의학이라는 생소하지만 꼭 필요한 매우 중요한 직업을 가진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흥미거리가 아니라 보다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아주 얕은 부분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 책 한 권을 읽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법의학의 전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는 그 분야에서 많은 공부와 경험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예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요, 책에서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법의학자들이 총 40명밖에 되지 않아서 학회 때 이동을 할 때에도 한꺼번에 움직이다가 사고를 당해서 전멸할까봐 따로 이동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소수의 인원으로 늘 고생하고 애쓰시는 국내 법의학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자, 오늘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